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 표준 전 구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유예됐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재차 검찰농단을 막기 위한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돼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올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성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폭탄을 맞은 제주에선 항공편 무더기 결항 여파로 이용객 약 3만여 명의 발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대비해 인재를 물색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에는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꾸 거짓말하면 낱낱이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수본이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 감소 등 4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까지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법정 시한을 20여일이나 넘겨 최장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예산 통과 당일까지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예산안은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여야가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신설 조직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같은 비율로 감액됐습니다. 공공주택 사업도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들도 가결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전 구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유예됐고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하고 2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합의문 작성 이후에도 날선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목리로 정부 예산 편성권이 침해되고 합의도 지연됐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살렸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민생 대책이 부실하다며 맞받았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과 약자를 위한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가득합니다. 여야 신경전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로 효력을 잃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접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새 예산안을 합의한 지 만 하루 지나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법정 기한을 20일이나 넘겨 극적으로 타결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당일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대통령실이 하루 뒤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민 경제나 대외 신인도를 생각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야당의 힘에 밀려 그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특히 새 정부 철학과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닌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등 세법 개정안들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설명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최대한 찾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게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건 아쉬운 일이지만 새 정부 경제 목표에 따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두고 아쉽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대통령실이 반성하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내년엔 국회 심의권과 결정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젯밤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민주당으로선 찬성표를 던지기도 그렇다고 반대하기도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를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12월 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로 통과냐 부결이냐가 결정됩니다.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두 번째 친필 편지를 보내 검찰 농단을 막기 위한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무도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한 야당 중진 의원을 향한 강제 수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압받는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맞서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실제 부결 시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 어려운데 앞서 세 차례 체포 동의안이 모두 가결돼 부담이 한층 더 큽니다.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소환장을 받아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제19 감사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던지자니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방어 논리가 상당히 궁색해집니다.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국민의힘 다수가 가결표를 던지고 방탄 야당 공세를 거세게 펼칠 가능성도 민주당으로선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초선 정태호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에게 민주연구원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친 친문계 인사로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당내 전략통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서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온 4선 노웅래 의원은 지난달 새로운 지도부의 길을 터주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으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 파괴로 규정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이재명 대표는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꺼내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제1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건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다만 오는 28일로 잡힌 소환 일자에 이 대표가 직접 나갈지를 놓고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적반하장 행태로 규정하며 발끈했습니다. 검찰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한번 차분하게 거울을 한번 쳐다보시는 본인의 현주소, 본인의 자화상을 한번. 특히 성남FC만큼 기업 후원금을 수십억 원씩 받는 구단이 어디 있느냐며 민원 해결 대가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명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검찰에 직접 나가 조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 역시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 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성남FC 의혹 외에도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사 전선이 확대될수록 여야의 공방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망나니 칼춤 등 맹비난한 데 대해서 과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을 줬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대비해 인재를 물색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끝난 뒤 지난해 1월 자신이 주선해 경기도청에서 이 대표 윤건영 의원과 3자 회동을 했고 미리 장관 후보를 구해놓으라는 윤 의원 조언에 인재 물색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에는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꾸 거짓말하면 어디서 어떻게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심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내년 1월 31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넉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연말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유력시된다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심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까지 9명이 참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 복권, 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습니다.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작년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됩니다.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적정 의결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심사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이 단행되면 벌금 130억 원 가운데 미납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여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의원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본인의 SNS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아직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은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전후 이태원 일대 안전대책과 현장 지휘를 책임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순수하게 임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수본은 특히 이 전 서장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48분 앞당긴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해 승인한 혐의를 추가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또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상세히 구분한 것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됩니다.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특수본이 두 번째 시도에선 이전 서장 등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를 이어갈 동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일선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에도 힘이 실리며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로 뻗어갈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이제 특수본이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 재난안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책임을 지는 만큼 특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구청장 등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을 들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이 이임재 전 서장에 이어 다음 주 박희영 구청장까지 구속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딛고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유족들은 이 장관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자리를 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현장 조사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찾았습니다. 특위위원들은 특히 행안부를 상대로 참사 당일 보고가 왜 늦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가 되고 그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사람이 158명이 사망을 했는데 총각을 다투는 게 아니라. 반면 여당은 중대본 설치보다 현장 지휘가 더 중요하다는 이 장관 주장을 옹호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중대본을 뭐 10분 먼저 설치한다, 10분 늦게 설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디메트 차, 그런 차에 국회의원이 타고 20-30분 연기를 해서 인명구조를 못하게 하는 그게 총각을 다투는 일에 총각을 외면하는 거지. 이 장관은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 현장 조사를 지켜본 한 유족은 이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안 두고 가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두고 그냥 가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회에 신의원 징계안까지 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주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월 초에는 청문회를 여는데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찰이 주말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홍대 일대 치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내일까지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안전대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예년엔 이태원으로 향했을 인파까지 홍대로 몰릴 수 있어 기동대 2개 부대를 포함한 경찰관 202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걷고 싶은 거리나 지하철역 출입구에 경찰관을 배치해 혼잡 사고나 테러 활동을 예방하고 클럽이나 주점 인근에는 순찰자를 두어 범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금융기관 10여 곳이 해외 원자력 발전 수출 사업 발굴과 공동금융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원전금융팀 코리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수출 전략 후속 조치로 원전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 민간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한 중인 루마니아 대표단과 만나 11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부 체르나보다 원전단지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고 기존 원전 2기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규모는 11조 원에 달합니다. 어제까지 사흘째 이어진 폭설로 충청과 호남 등 전국 곳곳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눈에 또 눈이 내리면서 농촌은 마비됐고 한파 속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교통 대란도 빚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도로와 논밭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설에 나선 트랙터 2대가 연달아 논으로 빠지자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지금 빠졌어요, 트럭타가.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분을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트럭타도 빠져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큰 포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구출을 해달라고. 폭설이 덮친 비닐하우스는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쳤지만 출하 차량이 오지 못해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금 한 4~5일째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눈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도 이제 출하를 지금 걱정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겨울 축제를 앞둔 행사장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손님 맞이를 위해 모든 상인이 거리로 나와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부터 나와서. 충남 서천에는 30cm 이상 폭설이 쏟아졌고 호남 곳곳에도 2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눈길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영암 순천 고속도로에선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치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옥가 IC 인근에선 승객 10명을 태운 고속버스가 넘어지면서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승객까지 해서 10명 타고 계셨는데 부상자는 없으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와 전남 도로 10여 곳과 해상교량 통행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과 취약계층 확인 등 폭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부 확인이랄지 또 피해가 없는지 잘 살펴주기 바라고요. 폭설에 출근길 대란도 이어지면서 광주와 제주, 충청 등 전국 1000곳이 넘는 학교에서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어제까지 이틀째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항공기 이용객 3만 명가량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평소 비행기로 붐비던 제주공항이 횡합니다. 제설 장비 넉 대가 활주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워보지만 항공기 운항 재개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비행기가 뜨지 못하자 공항 대기실에는 항공권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는데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날 돌아가지 못한 승객은 밤을 새우며 대기표를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티켓팅 하려고 계속 확인도 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여기 매표소에서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취소표를 구해야지 일찍 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제주 전해상의 풍랑특보로 배편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비행기 대기표도 없는데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 항공권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 항공편입니다. 와가지고 23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저희 23일 방금 비행기가 결항돼서 이거 변경해가지고 26일 날 아침 오전 9시로 잡았습니다. 항공기 무더기 결항으로 예정에도 없던 제주 일정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은 숙소며 렌터카 등을 갑자기 준비하려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네, 오늘 6시 반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치 비행기도 없고 대기도 안 받는다 하고 그래서 머물 숙소도 없고 렌트카도 오늘까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항공기 700편 이상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제주에 발이 묶인 관광객은 최대 3만 명.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까지 눈 예보와 강풍,
급변풍특보가 예보돼 있어서 항공편 운항 정상화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성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파가 정점은 지났지만 서울 기온이 오늘 영하 13도, 내일 영하 10도가 예상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쏟아지는 폭설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 최고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겠고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폭설과 한파 속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눈이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는데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完全に線路が陥没埋没しています。 각 도시를 잇는 철로는 눈에 묻혀 흔적을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 처음 눈을 만져본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든 일본 남부 시코쿠와 큐슈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시코쿠 코치시는 이 지역 기상관측사상 가장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홋카이도에 이틀간 160cm를 넘는 눈이 내리는 등 지난 17일 이후 각지에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除雪作業中の事故や屋根からの落雪に注意をするなど十分に警戒し身の安全を確保す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나무가 전신주를 덮치면서 니가타 일부 지역은 벌써 나흘째 정전입니다. 전기 난방을 못 쓰게 되면서 주민들은 추위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もう祈るだけ、降らないでください、祈るだけ。とにかく天に祈るだけだね。今日の夜からって言うとるね。また停電になるし、似たような生活じゃろ。 철도와 항공 등 대중교통은 운행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늘어난 배송도 이번 폭설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역에 따라 1m 안팎의 눈이 더 올 것이라고 예보해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규탄 성명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후 4시 반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 2발은 미국이 지난달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초안을 이사국과 공유한 데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 전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을 엄중한 내정 간섭 기도로 규정한 뒤 반드시 행동으로 반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담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성 17형 실사격, 그러니까 정상각도로 사격하겠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지금 행동으로 반격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신문이 북한이 최근 철도를 통해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제공했다고 보도하자 황당무계한 여론 조작이라며 일축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미국 백악관 발표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과 와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행위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31분쯤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평양 근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적어도 한 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체는 최고 고도 50km, 비행 거리는 약 300km로 추정되며 변칙 궤도로 날아 일본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서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유지하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 위한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푼다는 건데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 위해 살펴보기로 한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환자 발생의 안정화. 주간 환자 발생 수가 2주 이상 연속 감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로 위중증 환자는 전주보다 줄고 주간 치명률은 0.1% 이하가 유지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 돼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으로 개량 백신 접종률이 고령자는 50%, 감염 취약시설은 60%를 넘어야 합니다. 4가지 지표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점을 결정합니다. 현재 충족한 지표는 하나뿐. 환자, 중환자 모두 늘고 있고 접종률 역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만 68.7%로 기준 50%를 넘어 안정적 의료 역량 지표만 충족했습니다. 그래도 증가세가 완만한 것을 고려하면 1월 중에는 유행 정점이 오고 이르면 1월 말쯤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그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이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2단계로 시행합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선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경우 2단계로 남은 건 모두 권고로 전환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에서 현재 하루 5천 명이 숨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집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이달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병원 응급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며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환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以前我们每天大概这个内科的病人只有100多，现在我们每天有将近400，这些病人都是大家可以看到这种老年人有基础病，再合并这次的发烧我们说这个呼吸道感染以后，病情都非常的重。 중국에서 현재 하루 5천 명의 코로나 사망자와 1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영국 정보 분석업체 에이피니티는 이 같은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음력설 춘절을 계기로 상황이 더욱 악화돼 중국의 하루 감염자는 내년 1월 370만 명, 3월 420만 명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통계 발표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이달 들어 20일까지 중국에서 이미 약 2억 5천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회의 문건에 따르면 이달 감염자는 중국 전체 인구의
17.6%에 이릅니다. 지난 20일 하루에만 전체 인구의 2.6%인 3,700만 명이 감염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스촨, 허난, 후베이성은 감염자가 2천만 명을 넘었고 베이징과 후난, 허베이, 안후이, 산둥성도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중대 고비가 될 춘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놓고 온갖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독일이 중국에 보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상륙한 첫 외국산 백신입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현지 시각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11,500회분이 중국 본토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독일 정부에 중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독일인에 대한 접종을 허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에 체류 중인 독일인은 2만 명에 달하며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 코로나19 백신만 허용해왔습니다. 지난 2월 화학약품으로 제품을 닦던 업체 2곳에서 잇따라 급성 중독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29명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비슷한 사업자 7곳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도 없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와 안전 불감증으로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부 계획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남 사업장 2곳에서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노동자 29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후 화학약품을 사용해 제품을 씻는 299곳을 기획 감독했더니 절반은 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7곳 가운데 하나는 화학물질 취급 시 필수 설비인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성능이 엉망이었고 호흡 보호구를 주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곳도 36곳이나 됐습니다. 노동부는 배기 장치가 없는 20곳을 사법 조치하고 소기업엔 설치비와 관리자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 발생 시 동종 유사 사업장 전체를 기획 감독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해가는 건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앞서 SPC 그룹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식품 제조업체 등 2,899곳을 기획 감독했습니다. 처벌 대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는 걸 막는 예방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 유사업종의 사고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식품제조업 기획점검 전 자율점검 기간을 줬는데도 절반 이상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됐고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공사장도 여전히 사고가 반복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예방 조치가 힘을 발휘하려면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처벌 완화 속도에 비해 노동자 참여 보장 논의는 더뎌서 중대재해처벌법만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의 경우 과세 표준 전 구간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이 2년 유예됐고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부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재차 검찰농단을 막기 위한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돼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올라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성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폭탄을 맞은 제주에선 항공편 무더기 결항 여파로 이용객 약 3만여 명의 발이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다면 검찰에 나가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수본이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 감소 등 4가지 지표를 정하고 그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쯤이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과 내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성탄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파가 정점은 지났지만 서울 기온이 오늘 영하 13도, 내일 영하 10도가 예상되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쏟아지는 폭설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 최고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맑겠고 성탄절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열지 못했던 서울 시내 눈썰 매장과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될 예정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광장에 펼쳐진 스케이트장. 매서운 한파에도 스케이트 타러 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시내 한복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건 정말 재밌습니다. 시험 끝나고 왔는데 되게 3년 만에 사람들 많은 것도 보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신나요. 지난 21일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됩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문을 열고 주말과 공휴일은 밤 11시까지 탈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용하는 데 1,000원만 내면 됩니다. 한강공원 눈썰 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뚝섬과 잠원 한강공원 두 군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뚝섬 눈썰 매장이 이번에 3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잠원에서도 눈썰 매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내년 2월 12일까지 휴무일은 없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눈 정리 작업 때문에 정오에서 1시간 동안은 운영이 잠시 중단됩니다. 입장료는 6,000원.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경사 없는 썰매장이나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놀이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이랑 왔고요. 지금 한 대는 지금 타고 있어요. 몇 살? 춥기는 한데 타다 보니까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춥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안전 요원을 늘리고 의무 요원도 상시 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살림살이가 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정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산안은 총 638조 7천억 원, 정부 원안보다는 3천억 원이 축소된 규모로 3년 만에 순감됐습니다. 네, 여야가 긴 줄다리기 끝에 새 예산안 처리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로 결선 투표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2등 안에만 들면 비슷한 진영의 단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대3이던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뀐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헌 개정 전부터 군불대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 안팎의 이목을 더 끈 건 국내 보수정당 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전격 도입된 결선 투표입니다. 최다 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수장의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당내에선 친윤주자 당선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란 뒷말이 적지 않습니다. 난립한 후보들이 끝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본경선에 뛰어들 경우를 대비했다는 겁니다. 총선 때 대통령 말고 우리가 늘 표를 벌어올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표를 벌어올 사람. 한마디로 친윤주자들이 표를 나눠 가져 어부질이 당선자가 나와선 안 된다는 여권 주류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인데 당장 비윤주자는 발끈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뻔합니다. 제가 만약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면 2위 한 후보, 이제까지 룰로는 제가 1위 하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일단 2등 안에만 들어가면 진영 간 맞대결을 통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도록 게임의 규칙은 변경됐습니다. 단일화 유인이 줄어든 상황에서 친윤 핵심과의 연대설, 당의 심장인 TK 공략 등 저마다 벌써 총력전에 나선 이유입니다. 김장연대라는 것을 공식화 선언할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김장은 당근되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방호복 입고 환자 진료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이걸 극복을 했었던. 물론 당원 투표 100% 반영이라는 큰 줄기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제로 인한 선거공학적 유불리가 전당대회 판세를 무조건 좌지우지하진 않을 겁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급속히 증가한 2040 세대와 수도권 지역 당원들의 표심 향배가 당권 잠룡들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표결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에 대해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인지부터 물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자신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묻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 과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다른 일반 국민처럼 국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면 초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락 추세에 접어든 당 지지율에 연내 검찰 소환장까지 알아들자 당내 불안의 목소리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반전 카드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 어수선한 민주당 분위기,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이재명 대표 앞으로 검찰 소환장이 날아오리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소환 통보 이틀 전 길고 깊은 겨울이 다가옵니다라는 이 대표의 짧은 글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다만 대장동이 아닌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부를 줄은 몰랐던 듯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김만배 씨 자해 사건 등으로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검찰이 해묵은 성남FC를 또 꺼내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FC를 살려놓은 건 오히려 자신이라며 당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일부 조사에선 데드크로스 형상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지지가 식을수록 사법 리스크와 후폭풍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대표도 모를 리 없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세무조사하고 겁주고 고통을 줘도 할 말 하고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설마 했던 검찰 포토라인이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잠시 수그러들었던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라는 게 대의명분에 맞고 민심에 밑바탕을 해야 단일 대우를 하는 거지. 그냥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호하고 엄호하자. 이거는 좀 공명을 얻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슬슬 몸을 풀고 있다는 이재명 대안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민주당 본거지인 호남에서 민생 투어를 이어가며 지지세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애 여론전 외에는 현 시국을 뚫고 나갈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태원 참사 49제 때 희생자 유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섰습니다. 유족 측은 관홍산재 관련 집회인 만큼 신고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찰은 유족의 움직임을 시위로 판단한 겁니다. 과거 사례는 어땠을지 윤성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16일 49제를 마친 뒤 이태원역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이들이 용산 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까지 나아갔을 때 경찰은 막아섰습니다. 미신고 시위로 규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금일 행진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유족 측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날 추모제는 관훈상제에 해당하는 만큼 집회에 대한 신고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전에 경찰과 행진에 대해 논의했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관홍상제로 주장하면서 행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또 애초에 협의했던 위치보다도 더 바깥쪽으로 차량을 더 막고 계셔서 사실 유가족분들이 그때 그래서 굉장히 좀 분노하기는 하셨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공동 의사표시는 순수 재량률로 보기 어려운 시위이며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는 관훈상제 관련 집회는 사전 신고나 장소, 시간 제약을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집시법 15조가 어떻게 적용됐을까? 지난해 2월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 때
대학로 등에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집회에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던 시기였지만 경찰은 관훈 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서울 광장에 설치됐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관훈 상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돼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집회, 시위가 제약된다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회의 자유는 그게 관훈상제든 뭐든 그 어떤 집회든 헌법에 의해서 최대한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집회를 막아서려면은 그게 관훈상제가 아니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49제 때 일어난 논란이지만 추모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유족과 경찰 양측은 비슷한 논리로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시험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혹평하자 거친 막말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런 담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자신들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차단하면서 대담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정찰위성의 최종 중요 시험을 했다며 공개한 흑백 위성 사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포함한 서울 일부와 인천 송도 일대가 촬영됐습니다. 북한은 이 위성 사진의 해상도를 20m라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정찰용이라고 하기엔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이 5에서 10cm로 사람의 눈, 코, 입을 구분할 정도이고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아리랑 위성도 해상도가 55cm입니다. 아마는 내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우리가 정찰 위성 5대를 이제 확보할 텐데요. 거기에 목표가 해상도 30cm입니다. 20m 해상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겠어요? 이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개나발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13분 5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이어서 성능이 낮은 촬영기를 달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은 북한의 정찰 위성 기술이 미국의 1960년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첨단 기술을 입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초조, 불안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김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는 올해만 6번째, 하나같이 격앙되고 원색적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기술 약점을 감추면서 대외적으로는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김여정의 막말 대남 속내를 분석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 회계연도 안보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방 수권 법안에는 1,10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안보 정책 등이 담겼으며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와 같은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미국의 초당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돕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that if and when President Zelensky is ready to talk with the Russians, he will be able to succeed as well because he will have won on the battlefield. 러시아에 대한 단일한 대우를 확인하면서도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ext year will be a turning point. I know it, the point when Ukrainian courage and American resolve
must guarantee the future of our common freedom.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해 미국으로부터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받는 우크라이나와 군 병력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러시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쟁 경비 부담에다 악화하는 여론과 전쟁 피로감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인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조합장이 여직원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역 농협 지점의 노래방 뒤풀이 자리. 조합장 홍모 씨가 여직원 A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A 씨는 뿌리치려고 하지만 아예 팔을 감아 끌어안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조합장은 다른 여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복직 인사를 하기 위해 조합장 씨를 찾았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증언합니다. 제가 이제 인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마중 나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회식 때마다 홍 씨 옆에 항상 여직원을 앉히고 안주까지 먹여주는 게 조직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사실상 성추행을 방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합니다. 조합장님이 한 테이블씩 이렇게 둘러다니면서 건배를 하세요. 그럴 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안주도 먹여주고. 같은 지점의 다른 여직원 B 씨도 홍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회식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뒤로 이렇게 빼면 뺄수록 계속 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가슴 쪽이니까 많이 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직원의 승진부터 임면까지 결정하는 조합장을 향해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보다 훨씬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말씀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조합장 홍 씨를 만날 수는 없었고 조합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내려온 거죠. 뒤늦게 YTN 취재진에게 전화를 건 홍 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약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피해 직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직원들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은 것일 뿐 일부러 여직원과 나란히 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홍 씨를 피의자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잇단 고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잠실 집값이 10억여 원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남은 규제 지역을 다음 달쯤 대부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상징 가운데 하나인 잠실 주공 5단지.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2.6제곱미터가 최근 22억 7,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32억 7,880만 원에 비해 10억 원 넘게 급락한 것입니다. 근처 9,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헬리오시티에서도 최고가에 비해 8억여 원 내린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23억 8천만 원까지 하던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근 15억 7천만 원에 나온 것입니다. 층이 낮고 이런 애들은 지금 16억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억 7천? 이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어요. 보통 16억에서 17억 사이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요. 이 같은 거래 가격은 3년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13% 내리는 등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값은 2012년 5월 시세조사 이래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0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광명시와 과천, 성남, 수정, 하남시, 그리고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도 올 들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규제 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음 달쯤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할 경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거래 증가, 가격 급락 방지, 시장 안정 등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45%에서 40% 정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광물과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지역 등에서 조달해야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제조의 필수 광물인 리튬의 대량 생산 기지가 아르헨티나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서북부 살타주의 해발 4,000m 고원지대에 포스코 그룹이 확보한 염호가 있습니다. 염호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함유한 염수가 지하 수백 미터 아래 붙여 있고 이 염수는 관정으로 뽑아 올려져 증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추출한 인산 리튬은 재가공돼 최종 제품인 수산화 리튬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 인수를 했을 때에 확인된 매장량은 22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집중적인 탐사 활동을 통해서 20년 말 공식 리튬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6배 이상 확대가 되는. 포스코는 1년에 리튬 2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현지에 짓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 배터리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 생산이 시작돼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 제조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들어가는 광물 중에서 소모량이 가장 많고 대체재가 없는 필수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보한 리튬을 한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정제한다면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은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고요. 현재로서는 리튬 이온 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전지예요. 그래서 대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의 8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다른 원료들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광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칠레 등 대미 FTA 체결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A법에서 미국과의 동맹 국가로부터 광물을 일정 부분 이상 조달하도록 하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편중돼 있던 그 공급망을 계속 활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 배터리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련 설비를 갖추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내 배터리 3사는 모두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 업계보다는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지표로 참고하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PCE가 뚜렷한 상승세 둔화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서비스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하고 탄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반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PCE 지표 발표에 성명을 내고 고용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득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연중 최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며 최근 경제 지표가 미국 가정과 사업체, 농부들을 위한 연승 행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국내외 OTT들이 크리스마스 신작으로 경쟁에 나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키장에서 프로포즈를 받다 추락사고를 당한 호텔 상속녀.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작은 산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다 새로운 사랑을 만납니다. 반가운 얼굴 린제이 로한 배우가 진짜 내가 누군지 찾을 기회가 된 달콤한 크리스마스로 안내합니다. Christmas. I don't like Christmas. 1년 중 크리스마스가 가장 싫은 리사. 산타클로스를 믿을 만큼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남자친구 때문에 헤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부부 배우가 출연해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로 넷플릭스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 신작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애플 TV는 찰스 디킨스의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해석한 뮤지컬 영화를 내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제2의 스크루지를 찾아다니는 크리스마스 유령. 실수로 자신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라이언 레이놀즈와 윌 페럴 배우가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노래합니다. 국내 OTT 티빙은 화려한 재즈 실황 공연을 가져왔습니다. 재즈 거장 토니 베넷이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협연한 원 라스트 타임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래미상을 19차례 수상한 미국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1926년생 토니 베넷은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해 이 무대와 함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요즘같이 한파가 몰아치면 연탄 떼는 어르신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탄 가격도 오르고 기부와 연탄 배달 봉사의 손길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20년) 전 한 장에 300원 하던 연탄은 이제는 올라 800원을 넘습니다. 연탄이 아니라 이 금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른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배달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배달료까지 더하면 이 연탄 한 장의 가격은 1,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연탄 기부만큼이나 배달 봉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루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어르신분들께서 저희의 봉사로 인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배달된 연탄은 이 연탄 보일러에 들어가 온기를 채우게 됩니다. 연탄 한 장이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4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늦가을부터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가정당 최소 600장 이상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년 연탄 기부는 줄고 있습니다. 갖다 주니까는 떼지 사다가 뗄 수 있어요? 힘들고 뭐 늙은이들이 뭘 그걸 들고 갖다 뗄 수도 없고 이렇게 갖다 주시니 진짜 고마워요. 아유.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와도 비슷해 생명의 무게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의 체온인 36.5도와도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이 연탄을 나눈다는 것은 체온을 나눈다는 의미로도 여겨집니다. 여전히 전국 14만 가구가 겨울에 연탄을 뗍니다. 연탄 기부도 좋고 배달 봉사도 좋습니다. 우리 이웃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샤갈과 고갱, 마티스 등 프랑스 정통 회화의 계보로 있는 살아있는 전설, 앙드레 브라질리에의 대규모 특별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막했습니다. 전쟁과 자식을 잃은 시련을 예술로 극복하고 삶을 찬미해온 70여 년의 작품 세계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건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장밋빛 해변을 질주하는 말들, 푸른색과 어우러져 몽환적 장면이 펼쳐집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의 요트 경기, 색채의 대비가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한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독특한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앙드레 브라질리에는 프랑스 미술 황금계 예술혼을 잇는 20세기 정통회화의 마지막 계승자로 불립니다. 20세기 프랑스 예술의 마지막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마티스, 샤갈 이후에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면서 그 계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는 말이나 음악과 함께 한 여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여신 뮤즈처럼 평생 예술적 영감을 준 아내 샹탈입니다. 샤갈에게 벨라가 있고 베르나르 비페에게 아나벨이라는 존재가 있듯이 브라질리 하면 딱 샹탈인 것 같아요. 자신의 예술 세계를 평생 동안 함께 해주고 옆을 지켜줬던. 90이 넘은 작가는 지금도 어린 시절을 보낸 파리 근교 앙주의 작업실에서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캠퍼스 앞에 섭니다.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예술가의 특권에 소년처럼 들떠 있습니다. J'espère que le ciel m'accordera encore quelques années pour traduire l'émerveillement des retrouvailles. C'est un bonheur, un privilège. YTN 이교준입니다. 네, 성탄 전날인 오늘도 맹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3.2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구도 영하 8.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속에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서해안은 오늘 오전까지 눈이 이어집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최고 7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6.4도, 부산 영하 5.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